그 가서 보면 이게 인상적인 게, 중국의 이인자였던 주얼레 수상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청일전쟁 후 중국, 한국 양국 국민의 일본 제국주의에 대한 반대 투쟁은 금세기 초 안중근 의사가 하얼빈역에서 또 히로부미를 처형할 때부터 시작되었다. 어, 사실 일본과 싸움을 우리가 먼저 시작을 했죠. 중국은 뭐 침략을 당하긴 했지만 거기에 대한 자각이 굉장히 늦었고, 그 때문에 안중근 의사의 그 의거라든지 음, 이런 것을 윤봉길 의사의 의거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높은 거니까 평가를 해주었습니다. 이 감옥 자리에 가서 보면 뭐 이런 거니까 건물들을 일부는 유지하고 보수를 해서 역사 박물관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 여순 감옥은 제가 뭐 이렇게 규모를 찾아보니까 자료를 찾아보니까 대체로 시설 규모는 우리 그 서대문 형무소와 비슷한 규모였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 땅 넓이라든지 부지는 훨씬 더 컸죠. 근데 실제로 감옥에서 사람들을 그러니까 이렇게 가두어 놨던 그런 규모는 그 서대문 형무소, 서울 형무소와 유사한 큰 그 정도의 크기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이 대륙을 침략하면서 중국을 침략하면서 많은 독립운동가들, 뭐 일반 그 형사분들도 물론 있었습니다만 독립운동가들을 주로 이곳에서 이제 어, 가두어두었습니다. 재판을 하고 가두어뒀습니다. 신치호 선생도 이곳에서 옥사를 했죠. 36년에 신치호 선생도 이곳 감옥에서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이혜영 선생도 이곳에서 옥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 분이 그러니까 우리 한국 독립운동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 중국에서도 높이 평가를 받고 있고 여성 감옥에서 이 세 분에 대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자료들을 전시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중근과 관련해서는 이제 안중근에 대해서 뭐 제가 굳이 그 자세하게 여기서 설명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넘어가겠습니다. 보면 어머니를 그 기억을 해야 되는데 어머니가 안중근이 이제 자신이 그러니까 죽게 되면 부모님에 대해서 부모님을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 어머니가 뭐 내 걱정을 하지 말고 너는 그 떳떳하게 독립운동가로서 자존심을 지켜라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제대로 된 자식이 나기 위해서는 그 부모의 모습을 봐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이행 선생은 우리가 너무 잘 아니까 제가 뭐 설명을 굳이 하지는 않겠습니다. 육형제가 모두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아마 뭐 열 손가락에 안에 드는 좀 가볍게 보더라도 20위 정도 안에 드는 그런 그러니까 부자 집이었고 이른바 명문가 대대로 뭐 정성 판서를 지낸 명문가 집안이었습니다만 결국 그러니까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독립운동에 바쳤죠. 그 신흥무관학교라든지 독립운동을 위한 학교를 짓고 평생을 바쳤습니다. 여섯 형제가 망명을 해서 나중에 살아온 것은 그 이시영 선생 한 분이었습니다. 여기 가면 뭐 이런 자료들이 이제 일본의 침략상이라든지 이런 자료들이 굉장히 많이 전시가 돼 있죠. 사진들이 이렇게 설명이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요동반도 그러니까 그 다롄에 가면 다롄에는 이그 박물관 외에도 비사성이 있습니다. 비사성은 굉장히 그러니까 고구려에서 넘어오는 요충지 비사성이 요 정도의 이 정도의 위치에 있는데 이 사실 중국에서 과거 이제 고구려로 이렇게 침략을 하거나 들어올 때 반드시 거쳐야 했던 요충지 그 지역에 있었습니다. 근데 비사성은 대충 우리가 시간이 모자라서 잘 걸르지 못하고 떠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비사성이 있다는 거 이것은 뭐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어,
이제 다른에서 단둥으로 넘어오는 과정은 단둥의 대련까지는 대체로 한 300km 정도. 뭐 직선거리는 290몇 킬로라고 그러는데 실제로는 뭐 그거보다 좀 되면 한 320km 정도 가까이 되는 거리입니다. 그렇게 320km니까 중국은 고속도로가 있지만 그렇지 뭐. 우리처럼 그렇게 그러니까 100km씩 이렇게 달리지를 못해요. 그래서 한 4시간 정도 시간이 걸린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이제 장하 휴게소에 있는데 장하 휴게소에서 한 번쯤 쉬고 단둥에 오게 됩니다. 이 장하 휴게소 무소입니다. 자, 단둥에 이제 왔습니다. 단둥으로 왔는데 넘어오는 과정에서 보면 요 아래쪽은 바닷가 쪽은 대체로 이제 평야지대입니다. 그렇지만 이 지역은 다 산악 지역이에요. 그래서 산성들이 이 지역에 굉장히 많이 배치가 되어 있고 많습니다. 휴게소고 단둥으로 넘어오겠습니다. 단둥은 이 이른바 이제 직업시인데 한 240만 명 정도 되는 직업시고 단둥 중심부는 이렇게 구로 중국 도시는 뭐 직업시, 성급시, 부성급시 뭐 그리고 현급시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 가지 급으로 나누어지는데 직업시는 현과 현급 시를 포괄하고 있는 여러 개 가지고 있는 그리고 직할 구를 가지고 있는 그런 거니까 대체로 200만 명에서 한 500만 명 정도 규모의 그런 도시들을 보통 직업시라고 얘기 보면 되겠습니다. 단둥시는 우리가 단둥이라고 할 때는 그러니까 그 직할구역 이 지역을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단둥이 포괄하고 있는 지역은 주변에 이런 자치현, 평청시, 뭐 둥강시까지 포함하고 있는 거죠. 단둥에 가면 우리가 이제 만나게 되는 순간 만나게 되는 것은 압록강 강교인데 단둥은 이 신의주하고 맞닿아 있고 바로 압록강의 하류 지역입니다. 하류 지역이고 이 압록강 하류 지역에는 여러 가지 그러니까 북한과 연계된 뭐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압록강 단교는 이 정도에 있는데 이게 보면 압록강 단교 북쪽에 위화도가 있고 아래쪽에 내려가면 다른 또 많은 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도를 보면 뭐 이런 식입니다. 지도인데 이 지도를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면 이제 지금 비단섬 굉장히 큰 섬이죠. 많은 잘 아시겠지만 두만강과 압록강을 흐르는 지역에 곳곳에 섬들이 많은데 이 섬들의 상당수가 그러니까 60% 이상이 60%가 아니라 뭐 거의 70% 정도가 북한 쪽 섬입니다. 이건 아마 이제 국경선을 나중에 제가 국경선 조약과 관련해서 간단히 얘기를 할 텐데 중국이 굉장히 많은 양보를 한 거죠. 그래서 압록강 하류 지역 같은 경우도 비단섬이라든지 이런 섬들이 대부분 다 북한 쪽 섬입니다. 이렇게 있는 섬들이 보면 딱 가운데로 갈라서 선을 그은 게 아니라 대체로 섬들은 북한 쪽에 넘어가는 이런 방식으로 이제 한 거죠. 이게 이제 압록강 신압록강 대교입니다. 아직 개통을 하지 않았고 북한 쪽에 연결이 제대로 돼 있지 않아서 도로와 연결이 하지 않아서 지금 개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결국 이건 그러니까 북한에 대한 제재 문제와 연관이 있겠죠. 북한에 대해서 제재가 계속되는 조건에서는 사실 이 압록강 대교가 지금 그러니까 쓰이고 있는 그 압록강 다리만 해도 어느 정도로 물동량을 충분히 그러니까 해결할 수 있는 상태니까 굳이 북한 입장에서는 이 신압록강 대교를 아직은 개통할 필요가 없다 이런 입장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굉장히 크게 했는데 어쨌든 앞으로 북중 관계가 발전할 수 있는 그러니까 하나의 상징적인 다리 뭐 이런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압록강 대교와
단교입니다. 압록강 단교. 중국 쪽에서 찍은 사진이죠. 북한 쪽을 보고 찍은 사진입니다. 사진은 뭐 대부분 그러니까 안 가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가보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제가 뭐 이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쪽에 이런 사진들입니다. 이건 제가 그러니까 오래전에 2016년인가 찍은 사진. 다리에 올라가는 쪽에 보면 중국의 인민지원군이 그러니까 부조 지원군의 모습으로 한 부조가 있습니다. 이제 묘향산 관광 버스가 북한으로 들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게 중국 쪽에서 대위에 중국 쪽에서 북한을 바라보고 찍은 사진입니다. 신의주가 뭐 잘 아시겠지만 계속 그러니까 이 북한이 지금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거의 뭐 막혀 있는 상태이지만 2018년, 19년, 17년 이렇게 북한에 대한 제재가 계속될 때도 사실은 이 신의주가 굉장히 그러니까 내년 가면 한 6개월 후에 또 가면 바뀌어 있고 이렇게 상당히 그러니까 북한이 그런 과정에서도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단둥에서 하면 이 압록강 단교라는 것은 압록강 다리를 미군이 폭격을 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부셔버린 건데 이건 이제 한국전쟁 당시 미군이 신의주를 폭격한 장면을 찍어놓은 사진들입니다. 이때 그러니까 10월, 11월에 폭격을 했는데 어마어마하게 폭격을 했어요. 뭐 미군기 뭐 폭격이야 완전히 그냥 초토화시키는 건데 하루 만에 700톤 정도의 그러니까 폭탄을 갖다 쏟아부었고 신의주의 60%를 하루 만에 다 파괴했다. 이렇게 스스로 이제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동원됐던 B-29 중에서 7대가 압록강 철교를 폭격을 해서 메가드가 상당히 그때 폭격할 때 신경을 쓰라고 그랬다고 그래요. 가운데까지만 딱 끊어서 폭격을 해라. 이렇게 직접 지시를 했다고. 그래서 뭐 그렇게 해서 정말 그러니까 딱 가운데만 끊었는지 아니면 뭐 실수로 그 정도로 끝나고 말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렇게 폭격을 했습니다. 이 북한이 그러니까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포부한 폭격이나 이런 것들은 이 한국 전쟁을 다루면서 반드시 봐야 될 사실은 심각한 전쟁 범죄라고 얘기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무차별 폭격은 계속해서 지금도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폭격과 더불어 소위탄, 완전히 불을 그러니까 붙여서 다 태워버리는 이런 폭탄들을 갖다 쏟아부었습니다. 단둥에 가면 한미 원조 기념관이 있습니다. 한미 원조 기념관은 전에 그렇게 개원을 했다가 한동안 그러니까 새로 단장을 한다고 문을 닫아서 저도 그러니까 들어가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개원을 했는데 굉장히 그러니까 단장을 새롭게 해서 대대적으로 개원을 해가지고 잘 정리를 했다고 그럽니다. 북한에서도 뭐 기념 하완도 보내고 그랬는데 이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한국 전쟁을 생각을 할 때 보통 우리는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전, 그러니까 내부의 전쟁으로 시작해서 국제전으로 발전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한국 전쟁은 애초부터 국제전으로 발전할 수 있는 소지, 내용을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내용을 가지고 시작을 했고 결국 뭐 국제전이 되었죠.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중국과 미국이 세계의 그러니까 중심 국가라서 이른바 이제 주도권을 누가 지느냐 이런 문제를 놓고 계속 경쟁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런 점과도 결코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중국과 미국이 직접 처음으로 전쟁을 시작한 거고 중국 같은 경우도 계속 한국 전쟁을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는 겁니다. 미국과의 싸운 전쟁. 물론 이제 중국은 중국 입장에서 한국 전쟁을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는 거죠.
그런 거지만 어쨌든 이 한반도라는 나라가 단지 우리만 그 혼자 살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지정학적으로 강대국들 사이에 놓여 있는 그런 처지에서 특히 이제 지금은 보면 중국과 미국이라는 두 강대국 사이에 놓여 있는 상태입니다. 과거에는 뭐 일본이나 러시아 이런 사이에서 우리가 굉장히 힘들었죠. 과거와 달리 우리가 국력이나 뭐 이런 점들이 많이 커지긴 했지만 여전히 분단된 상태고 강대국들이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조건에서 한국 전쟁이나 이런 것들을 바라보는 시각을 우리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중국과 미국은 중국과 미국이 그 싸운 전쟁 뭐 이렇게 바라보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 또 다른 차원에서 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뭐 이런 내부에 이제 이런 그 내부 시설들 사진이고요. 이건 제가 찍은 사진은 아니고 인터넷에 있는 자료들을 제가 캡처해서 이렇게 편집을 했습니다. 북한에서도 북한 김정은 위원장도 새로 개관을 하면서 이렇게 꽃다발을 보냈습니다. 축하 화환을 보냈습니다. 이 단둥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특히 그리고 이제 한국 전쟁과 관련해서 생각을 해봐야 될 한 부분은 뭐냐면 그런 점입니다. 이제 중국에서 중국도 굉장히 그러니까 한국 전쟁에 참가해가지고 피해가 굉장히 컸습니다. 어떻게 보면 중국 입장에서는 대만을 통일시킬 수 있는 기회를 사실은 놓쳐버린 거죠. 한국 전쟁에 참가하면서. 그리고 내부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에 그러니까 1949년에 사실 그러니까 혁명을 성공하고 1년 만에 전쟁을 그것도 세계 최강의 미국과 전쟁을 직접적으로 부딪힌 거잖아요. 그리고 가장 많은 인명 피해를 남겼습니다. 미국, 중국, 남한, 북한 합칠 때 인명 피해를 보면 거의 그러니까 사상자, 죽은 사람과 뭐 없어진 사람, 그러니까 실종된 사람, 부상자 이런 걸 하면 거의 100만 명 정도 중국이 그러니까 사상자를 입었어요. 그리고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굉장한 손실을 입었죠. 그리고 미국과 적대적 관계가 되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한동안 서방으로부터 그 경제적인 지원이나 기술 도입 이런 것들이 거의 막혀버렸습니다. 그리고 대만에 대한 통일 기회를 사실 날려버렸고요. 그런 점에서 보면 중국 입장에서는 이 한국 전쟁이 굉장히 중요한 희생이 많았던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상징을 하나 보여주는 것이 주석이었던 그러니까 중국 최고 지도자 모택동의 아들이 한국 전쟁에 참전해서 사망을 한 거죠. 모안영이라고 마오안닝이라고 합니다. 이 안동에서 조금 더 그러니까 올라가다 보면 청성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청성에 이 또 다리가 끊어진 다리가 또 하나 있어요. 원래 처음에 그러니까 한국 전쟁 당시 공식적으로는 1950년 10월 19일 날 중국이 참전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그 사흘 전에 10월 16일 날 이 청성교 다리를 통해서 비밀리에 그 선발대가 들어갔습니다. 이 다리도 끊어져 있는데 여기에 보면 중국 쪽에 모안영에 그러니까 이렇게 동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남이었고 마오가 가장 사랑했던 아들이었죠. 네, 한국 전쟁을 놓고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그러니까 기억하고 넘어가야 될 것은 중국도 이런 그 최고 지도자의 아들이 한국 전쟁에서 사망했을 뿐만 아니라 미국도 보면 희생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5만 명 정도 한국 전쟁에서 사망했는데 이 5만 명의 사망자 중에 그러니까 그 미군 그 장성들의 아들이 그러니까 여러 명 죽었습니다. 그 가장 이제 대표적으로 벤플리트 장군의 아들이 한국 전쟁에서 사망했어요. 벤플리트는 미 8군 사령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벤플리트뿐만 아니라 뭐 그밖에 그러니까 이 벤플리트도 사실은 그러니까 신혼 상태에서 한국 전쟁에 참가했다 죽었고 마오의 아들도 신혼 상태였는데 한국 전쟁에 왔다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보면 유명 인사들 아이젠하워 아들도 참가했고 워커 장군은 이제 초기에 그
미 8군 사령관이었는데 교통사고로 죽었습니다. 그래서 워커힐이 그 워커를 기념한다고 해서 워커힐이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이 워커의 아들도 참전을 했고요. 그러니까 이 미군 장성들 142명 아들이 142명이 참가해가지고 35명이 사망을 했어요. 이 굉장히 놀라운 거죠. 근데 안타깝게도 한국의 유명 인사들, 뭐 장군 또는 그러니까 고관 아들, 제가 알기로는 이 한국 전쟁에서 사망하거나 다치거나 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뭐 그냥 우리가 그러니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 제 아버지도 사실 한국 전쟁에 참가했다가 그 저희 동네에서 시골 동네에서 13명이 갔다가 다 죽고 3명만 살아왔어요. 아버지 같은 게 이제 그 3명 중에 한 분으로 살아왔는데 늘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한국 전쟁에서 한국에서 좀 잘 살던 집들 그리고 그러니까 빽 있고 이런 애들은 다 팔다. 그 놀랍게도 한국 전쟁 당시에 그 미국 유학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습니다. 제가 지금 그 숫자를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놀라운 정도예요. 미국이나 그러니까 중국이 이 초강대국들이 남의 나라에 와서 전쟁을 하면서 물론 자기들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지만 전쟁을 하면서 이렇게 자기 자식들 주겠다고요. 근데 한국에서는 이 책임을 져야 될 사람들이 다 도망갔죠. 이승만 대통령도 그랬잖아요. 그냥 그 한강다리 끊어놓고 도망가면서 우리 그러니까 서울을 사수하겠다. 그렇게 해놓고 다시 돌아와가지고는 너가 그러니까 왜 강한 거느냐, 왜 도망가지 않아? 이렇게 잡았습니다. 참 웃기는 일이죠. 잘 알다시피 우리 한국의 대통령 그 19, 19대까지 나오면서 군대를 갔다 온 사람이 2사람밖에 없어요. 노무현 대통령하고 문재인 대통령. 물론 이제 그 군인 출신이 3명 있죠. 그 군인 출신은 탈행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그 군대 갔다 온 사람은 2명밖에 없는 거예요. 더 웃기는 거는 어느 그러니까 대통령 시절에는 이 국무회의를 했는데 국방부 장관하고 딱 그 군대 갔다 온 사람이 1명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게 이제 한국입니다. 그런데도 이 예전이 그러니까 무슨 안보니 뭐 나라를 지킨 이런 얘기를 하는 들으면 정말 웃음이 나오죠. 좀 그런 걸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조금 더 얘기를 해보면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유럽 같은 경우 이제 소위 말하는 이 귀족으로서의 자기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굉장히 그러니까 높은 도덕성을 유지를 해요. 이를테면 이제 제1차 세계대전 때 같은 경우 이른바 소위 말하는 명대 옥스퍼드 케임브리지 대학에 그 당시 나이대에 참전했던 25세 출신들이 4분의 1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유럽에서 그러니까 제1차 세계대전은 엄청난 그러니까 비극적인 전쟁이었고 정말 세계대전 전쟁이었는데 비참한 전쟁이었는데 이때 그러니까 소위 잘 사는 집 자식들이 다 군대 가서 자기 역할을 다 합니다. 한국은 그렇지 않죠. 이런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으면 한국이 정말 그러니까 괜찮은 국가라서 제대로 하기가 한계가 있을 겁니다. 여전히 그런 문제들이 있죠. 이 얘기를 군대 얘기를 좀 더 하고 싶은데 시간이 넘어갈 것 같아서 넘어가겠습니다.